안녕하십니까, 소마시네마 리뷰. 오늘은 머티리얼리스트라는 작품을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작품 2025년 8월 8일에 개봉을 한 영화입니다. 제가 운 좋게 8월 8일에 개봉하는 날 봤고요. 이 작품에 대해서 좀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메가박스 단관 개봉이에요. 메가박스에서만 딱 개봉을 하고 있는 그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영화의 그 완성도에 비해서 흥행은 아트하우스 정도의 규모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아트하우스라고 해서 이제 그 예술 영화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 옛날에 8, 90년대 영화를 많이 보신 분들은 되게 흔히 보던 그 좋은 배우들, 유명한 배우들이 나와서 풀어나가는 일종의 로맨틱 코미디 뭐 이런 영화 장르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겠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 작품의 감독이 셀린송이라는 감독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단순하게 그 범주 안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꽤 흥미로운 구성이 많은 영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머티리얼리스트는 여기 이제 셀린송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저도 영화 팬들 아니면 사실 좀 기억하기가 어려운데, 셀린송 감독은 바로 저 패스트 라이브즈라는 영화죠. 국내에서는 생각보다 반향이 크지 않았는데, 이분이 그 개인의 이력으로 보자면 넘버 3로 유명한 송능한 감독의 첫째 딸입니다. 그래서 송능한 감독이 그 세기말이라는 영화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캐나다로 이민을 가셨어요. 그 뭐 토론토 국제영화제 가셨다가 준비하시고 이제 그 넘어가게 되었는데, 그 이야기의 그 감정이나 서사를 그대로 고스란히 이제 담아서 패스트 라이브즈라는 영화. 그러니까 패스트 라이브즈라는 게 전생이라는 얘기인데, 마치 이민자의 삶은 전생, 생을 새로 사는 것 같은 그런 감정을 담아서 이제 잘 그려낸 영화여서 상당히 공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23년도, 24년도에 상당히 많은 수상을 했어요. 뭐 여기 특히 이제 뭐 레지나 소사이티 오브 필름 크리틱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권위가 높은데 최우 작품상을 받았으니까요. 평단에서는 뭐 그 당시 이제 같이 아카데미상을 경쟁을 했던 영화가 오펜하이머니까 오펜하이머를 이긴 경력도 있을 만큼 상당히 크게 성공한 작품입니다. 뭐 여러분도 찾아보시면 흔히 볼 수 있는 영화니까 한번 챙겨보시는데, 되게 정서적인 영화라서 또 이제 스펙터클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약간 조금 좀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니까 이 영화에 공감받은 분들은 상당히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미국 쪽에서. 근데 셀린송 감독이 어쨌든 그 작품이 엄청나게 성공을 한 다음에 두 번째 장편 영화로 만든 게 이제 이 머티리얼리스트입니다. 원래 셀린송은 그 미국에서 극작을 공부를 하고 극작가로 활동을 하다가 이제 영화에서 이제 연출로 이제 데뷔를 하게 된 케이스인데, 지금 이제 아주 인정받는 감독이 돼서 지금 보니까 이 머티리얼리스트도 완성도가 좋은 영화입니다. 뭐 그 전작의 패스트 라이브처럼 뭐 작품상 뭐 이렇게 올라가진 않겠지만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대중적으로 더 편안한 영화여서 다음 작품들이 또 이렇게 예정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남편도 극작가죠. 어쨌든 셀린송의 이 영화에 대한 평가는 대략 뭐 전작만큼은 아닙니다. 전작은 뭐 거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 영화가 더 편안한 영화예요. 그냥 대중적으로 접근하기에는. 일단 배우진도 다 슈퍼히어로 영화에 나왔던 배우들입니다. 다코타 존스는 마담 앱, 물론 영화는 뭐 별로 뭐 굉장한 악평을 들었던 영화입니다만, 크리스 에반스는 뭐 캡틴 아메리카 역할을 했고, 페드로 파스칼은 요번에 이제 판타스틱 4에서 리드 리처드 역할을 했던 배우들이죠. 다 헐리우드에 아주 유명한 배우들이 등장을 하고 있고, 그래도 뭐 이 영화를 끌고 나가는 건 다코타 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전문가 평점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뭐 적어도 3개, 많으면 4개까지, 이 한국 시네21의 20저평에 이제 6명의 평론가가 평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일단, 그, 로튼 토마토 지수도 전문가 지수가 한 79%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겉에 외면상으로 봤을 때 흔한 또 로코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오히려 또 덜 주목받은 것도 있는데, 사실 꽤 담론을 깊이 다 가지고 있는 영화라서, 그 형식적인 그런 로맨틱 코미디적 서사들 말고도 상당히 많이 또 깊이 있는 담론이 이루어지는 영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셀린송 감독은 자기 이 영화가 이제 일종의 필름 느와르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일종의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서사 자체의 전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좀 뒤집는 그런 느낌도 있고요. 머티리얼리스트라는 건 물질주의자, 속물들, 뭐 이런 속물 이런 정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 주인공 중심 인물이라는 루시가 다코타 존스가 연기하는 인물입니다만, 이 사람이 커플 매니저라고 했어요. 여기서 뭐 매칭 매니저, 뭐 커플 매니저 비슷한 개념이겠죠. 근데 주로 대상이 그 미 뉴욕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이제 부유한 사람들. 예요. 너무 바빠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인연을 못 만들었던 사람들끼리 이제 매치를 해주는 그런 인물이죠. 그러니까 회비만 해도 뭐 수천 달러에 이르는 상당히 비싼 가격의 이제 그런 일종의 하위 클래스들,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하이 칼라들이라고 하는 골드 칼라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주로 고객이고, 그 사람들을 매칭시켜주는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역할이 이제 그런 거고요. 수입은 뭐 한 1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뭐 자신들 고객보다는 낮지만 뭐 꽤 고소득자죠. 그 다음에 이제 페드로 파스칼은 별명이 유니콘이라고 불려요. 그러니까 이 매치 매니저나 하이에 모든 완벽한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원래 날 때부터 금수저고, 해날 때 금수저고, 지금도 엄청 자기 수입을 정확하게 알 수 없을 정도로 추측이 불가할 정도로 많은 부유합니다. 부유한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는, 금융계에 종사하고 사모펀드 뭐 그쪽에 임원이고요. 자기 엄마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크리스 에반스는 이제 뉴욕에서 가장 가난한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알바 뛰면서 배우하는 그런 캐릭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입은 뭐 보잘것없죠. 집도 룸메이트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비교해 가면서 영화가 단순히 지금 이 루시와 존, 해리 이 사이의 밀당 관계, 이 사람의 삼각관계가 본격적으로 그려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영화들에서 이제 그런 갈등들이 되게 중요 요소라고 한다면, 이 영화에서 가치관의 변화라든가, 그 다음에 결혼에 대한 이제 그런 것들을 설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 영화는 이제 시작에 맨 앞부분에 그 암전, 이렇게 소리가 이제 약간 무음같이 등장을 하면서 시작을 해서 좀 의사스럽습니다. 보통 배경이 뉴욕이니까 뭔가 이제 우리 예상하기에는 이게 뭔가 도시 소리가 나오고 막 음악이 좀 신나게 나올 것 같고, 음악을 많이 사용한 영화기도 하거든요. 근데 영화의 시작은 그렇지 않고, 영화 상관없는 그 원시 시대의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뭐 그 어떤 뭐 뭔가를 해먹고 있는 집단의 한 남자가 뭔가 이제 들고 와서 꽃을 갖다 이제 꽂고 등장을 해서, 둘이 이제 부부같이 보이는 사람, 그 원시인들이 이렇게 약간 애정어린 눈빛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시작을 해요. 자, 근데 그 장면에 대한 해설은 이제 수미스 한간을 이뤄가지고 루시의 나레이션으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후반부에 등장을 합니다. 이 영화의 머티리얼리스트라고 하는 좀 다소 흔히 사용되지 않는 단어들, 머티리얼리스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게, 약간 뭐 슬린송 감독 자체가 이걸 번역을 할 때도 약간 좀 중의적 표현을 좀 담아내기 어려운 개념이 있어서 물질주의자나 속물들 이런 표현을 쓰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머티리얼리스트 이 영화는 그 영화 제목과 좀 영화 장르랑은 조금 안 맞아 보입니다만, 이 루시라고 하는 주인공의 가치관과 상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시가 하는 일 자체가 결국 이겁니다. 그러니까 영화의 시작점에 아까 이제 앞선 프롤로그에 원시 그 부부의 모습이 등장을 하고, 나중에 이제 그 나레이션을 통해서 이 원시 부부에 대해서 하면서 결혼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얘기가 나오고, 루시는 현대 뉴욕에 살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현대 뉴욕에서 길을 가다가 눈길을 주고, 이 루시가 어여쁘니까 눈길을 주고 있는 이 남자에게 남자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당신 싱글이냐? 싱글이면 나한테 연락을 주면 짝을 찾아주는 그런 걸 하겠다.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명함을 건네는 장면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루시의 여러 고객들이 있는데, 루시가 이제 계속 확인하는 거는, 그 전에 이제 데이팅을 주선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데이팅 하는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뭐 의사라든가 뭐 전문직 이상의 고소득자들이 주로 중심 대상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사람 고객 중에 되게 중요한 인물이 있어요. 소피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소피라고 하는 인물은, 이 사람, 루시가 계속 어떻게 보면, 계속 매칭을 시켜주는데 계속 실패하는 인물이에요. 30대 한 후반 정도 되는 나이가 됐고요. 그 다음에, 원하는 남성들, 전문직 남성들과 계속 만나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뭔가 연결이 좀 잘 안 돼가지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입니다. 그래서 주로 루시가 하는 일은 이제 전화를 해서
전날 데이팅이 어땠느냐, 그럼 다음에 또 만나겠느냐라는 식으로 이제 말을 이쁘게 해서 서로 연결시켜주기로 애쓰는 거죠. 뭐 그런 일이 담당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는 앞부분에서 이제 루시의 이런 활동들의 과정을 통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서서히 드러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은 여기서 얘기하는 눈높이를 맞추어 녹중이라고 하는데, 그 매칭 사이트라는 게 우리가 등급이라는 게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뭐 그런 그 결혼 정보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요청 사항들이 있어요. 뭐 키는 얼마여야 되고 연봉 얼마 정도 수준이고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조건들을 맞춰주기 위해서 애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장면에서 이제 여실히 드러나는데, 성사시킨 결혼을 이제 몇 건이더라 그랬는데, 여기서 루시가 뭐 한 지금 2년 정도 근무를 했다고 했던가요? 그래서 9건 정도 성취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업에서 핵심은 회원들을 계속 유지시키면서 매칭시키면 이제 성공 보수가 따르겠죠. 그래서 거기서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주변 분들이 이제 9번째 결혼을 시켰다 루시 이러면서 축하해주고 일종의 작은 파티를 펼치는 장면에서 연설을 하는데, 여자가 원하는 남자가 뭐 어떤 키 큰 후드함에 뭘 원하고 뭐 이렇게 한다면 그걸 맞춰준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결혼이라고 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하면 이론적으로는 사랑이라고 하지만, 자본주의적인 세상에서는 우리가 결혼 매칭에서 해서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만 연봉이 얼마냐, 키가 외모가 어떠느냐 이렇게 하면 일종의 비즈니스적인 관계를 맺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영화 속에서 그런 대사들이 종종 많이 드러나요. 어떻게 보면 노골적으로 셀린송 감독의 직접 각본을 쓰기도 했으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큰 거부감 없이 너무 이렇게 막 정말 이 영화 자체는 되게 해피해 보이는, 어떻게 보면 배경 자체가 화사하고 전체적인 색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쁘게 묘사되어 있어서 되게 화사합니다만, 그 속에 펼쳐지는 대화들은 상당히 냉정한 대화들이 상당히 많이 진행됩니다. 이어지는 장면에서 자기가 이제 결혼을 시킨 커플인데, 그 신부가, 자기가 연결을 해준 신부가 되게 불안해하면서 막 이렇게 그 결혼 당장 해야 되는데 막 그 들러리라고 하잖아요. 들러리들이 와서 지금 계속 울고 있다고 신부가. 그래서 이제 그걸 이 루시가 가서 이제 달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그 속내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 자기가 왜 결혼을 결정하게 되었는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당연히 이제 결혼이라고 하는 거는 거짓말일지라도 사랑한다는 말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진짜 그 추악한 속내가 뭔지 다 여태까지 별별 얘기는 다 들어봤다.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할 테니까 나한테만 얘기를 해봐라 하면서 속내를 얘기합니다. 근데 자기가 결혼한 남자가 자기 언니를 약 올리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언니인가요? 자매인가요? 뭐 동생, 언니인 것 같은데, 언니가의 남편보다 더 잘생기고 연봉도 많고, 그렇게 해서 더 부러워하는 거, 질투가 나게 해주는 것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게 위로가 되는데, 그걸 갖다가 루시가 살짝 바꿔서 얘기를 하죠. 바꿔서 얘기를 하면서 좋은 말로 바꿔서 얘기하지만 실제 속내라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들의 형식이 어떻게 보면 현대적 결혼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자기의 겉에 누군가에 보이기 위한 거, 그 다음에 자기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는 것에 대한 속성을 이야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달래서 결혼을 시킵니다. 뭐 요 커플에 대한 얘기는 상당히 이제 화려한 상류층의 결혼식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까는 게 다 돈이지 않습니까? 그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결혼식을 이제 올려요. 그러니까 영화에서는 루시의 만남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그 결합이라고 하는 게 타인의 결혼식의 형식에 의해서 이집니다. 루시가 어쨌든 남의 결혼식에 만나서 여기서 지금 그 페드로 파스칼이 연기하는 헬이랑 만나는 장면이 되거든요. 어쨌든 이게 이제 사교의 장이 되기도 하고, 후반부에 가서 영화의 후반부에 또 이제 남의 결혼식 가서 이제 이루어지는 이벤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루시의 가치관이 변화했다는 거, 결혼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이기도 하는 의미이기도 할 것 같아요. 현재 여기까지 해서 루시는 어쨌든 자기가 결합시켜주는 사람들처럼 일종의 물질주의라고 하는 기본적인 속성에 원하는 스타일을 원하는 거고, 스스로도 어떤 사람을 원하느냐고 얘기를 나누는 이 페드로 파스칼 해리와의 대화에서도 나는 뭐 돈이 많은 사람을 좋아한다. 뭐 이런 얘기, 굉장히 부자였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장면에서 페드로 파스칼 해리가 연기하는 캐릭터가 일종의 신랑의 형이죠. 신라의 형으로 등장을 하고, 신라의 형으로서 여기 이제 드러나서 여기서 이제 이 루시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루시의 곁에 가서 앉게 돼요.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이 영화는 상당히 노골적인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신의 외모도 일종의 이제 비즈니스의 상대고 결혼도 비즈니스라고 하는 부분들을 분명히 하는 그 현대적 결합에 대해서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걸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영화는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주 밉지 않게, 그러니까 정말 징글징글하거나 아니면 폭력적이거나 무섭게 묘사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고 일상의 현상이고, 하지만 그게 사실은 또 꽤 서늘한 일이라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영화이기도 해요. 물론 뭐 그걸 부담스럽게 하진 않고 적절한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있는 영화라서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영화입니다만, 어쨌든 루시와 이제 이 해리가 만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런 대화를 나누는 거죠. 해리는 아까 영화의 앞에 캐릭터 소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당히 부유한 층, 그러니까 유니콘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매칭 매니저들 사이에서는 유치를 해가지고 오면 얼마든지 성공을 시키기 쉬운 인물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회민에 부담을 느낄 만한 존재도 아니죠. 자, 그런 이제 장면에서 이제 막 대화를 나누면서 호감을 이제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때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이제 존이죠. 크리스 에반스가 연기하는 캐릭터인데, 지금 마시고 싶은 게 뭐냐 그랬더니 한잔 하실래요 하니까 맥주랑 콜라예요 라고 하는데, 딱 맥주와 콜라를 대령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영화 이 장면 상당히 재밌는 장면이에요. 이 사람이 원하는 걸 제일 잘 알고 있는 인물이란 뜻인데, 그게 바로 이제 크리스 에반스죠. 크리스 에반스의 존이고, 루시도 전직 배우로 나와요. 이제 배우를 관두고 현실적 삶을 선택해서 이제 매칭 매니저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존은 아직 현역 배우입니다. 연극 배우입니다. 현역 연극 배우. 당연히 이제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잘 나가지 않는 배우들이라는 건 다 먹고 살기 힘드니까요. 요런 이제 외식 업체에서 이제 서빙을 하면서 알바를 하는 거죠. 여기서 요 업체죠. 그러면서 여기 이제 인사를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뭐 집에 데려다 달라는 얘기까지 하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은 둘은 원래 연인 사이였습니다. 전에까지는 같이 그 헤어진 계기도 영화에서 이제 짧게 쓰이는 한 장면을 통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이렇게 그 호감을 가지고 있는 해리는 루시한테 파티장에 돌아온 이제 자기 가방이나 뭐 이런 걸 가방 챙기러 왔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돌아와서 이제 춤을 추는 장면인데, 그 장면을 보면서 이제 만감이 교차하는 존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어쨌든 이 영화에서 크리스 에반스나 페드로 파스칼은 그 중요한 주인공 중에 한 명입니다만, 그래도 영화에서 가장 비중은 다코타 존스가 연기하는 루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루시의 사고의 변화, 그 다음에 생각의 변화, 그 다음에 행동의 변화,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결합돼서 연결되는 거죠. 초반부까지 루시는 자기 일을 되게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 속물로서의 그런 가치관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맺어주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얘기죠. 아까 연설 장면에서 나와 있는 장면에서 얘기하는 건데, 자기가 이제 정작 사랑해라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거죠. 해리의 다가옴으로 인하여. 자, 루시는 그런 좀 결혼에 대한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해리를 당연히 호감을 가지게 돼요. 해리는 아까 말한 대로 유니콘이었고, 매칭 매니저의 기준으로 봤을 때 최고의 조건을 가진 남자죠. 원래 부자고, 현재도 부자고, 앞으로도 부자인 확률이 굉장히 높은 뉴욕의 160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 되게 흥미로워요. 그러니까 이제 루시랑 데이트를 하다가, 이제 이 사람은, 해리는 뭐 당연히 돈이 많은 사람이니까 뉴욕의 비싼 레스토랑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것이 이제 비교가 되거든요. 이 피드백 장면에서 존과 이 캐치 여기가 나오나 모르겠네요. 스틸이 없네. 요 장면이 이제 스틸 옛날의 피드백 장면인데, 이제 루시랑 해리가 이제 존이랑, 그러니까 이제 크리스 에반스죠. 다코타 존스와 크리스 에반스가 연기한 캐릭터가 헤어지는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옛날이에요. 옛날에 이제 밥을 먹으러 가야 되는데, 주차를 하면 주차비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도 서울에서 주차하려면 이 다른 지역들 사는 사람들이 봤을 때 되게 비싸거든요. 그런데 이제 뉴욕이면 말해서 뭐랍니까? 1시간에 뭐 25달러, 뭐 20달러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 존은 그 주차비가 아까운 거죠. 그래서 그런데 좋은 식당을 어쨌든 루시가 원해서, 루시가 그런 이제 루시의
누구나 갖고 있는 속물성이 있으니까 가난하더라도 생일인가 무슨 특별한 이벤트 날은 뭔가 맛있는 걸 먹고 싶어 가는 거지 뉴욕에. 근데 거기를 가려고 하는데 그 시간에 못 맞추면 또 벌금을 내야 되는 거야. 그 식당은. 그래서 빨리 가야 돼요. 근데 해리는 조는 그 주차비가 너무 아까워서 빽빽빽 돌고 앉아 있는 거죠. 답답해가지고 막 싸워서 길거리에서 소리 지르면서 싸우는 장면으로 이제 이들의 파국을 맞는 장면이 묘사되거든요. 근데 이 영화에서 존이라는 사람은 해리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거랑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뭐 돈이 당연히 많은 사람이고 뭐 VIP쯤 되니까 항상 좋은 데 데리고 다니고 최고급 식당에 가서 뭐 마티니를 마시고 맛있는 이야기를 분위기를 내고 하는데 문제가 없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런 인물이기 때문에 이제 루시는 당연히 호감을 갖게 되는 거죠. 당연하게도 아마 뭐 자본주의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자기한테 잘해주는 누군가가 최고급으로 대접을 하면서 한다면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뭐 루시가 나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누구나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런 장면이 되게 흥미로워요. 그러니까 둘이서 이제 어쨌든 뭐 이렇게 사랑하는 사이고 성인이니까요. 뭐 자기 집에 초대해서 이제 둘이 사랑을 나누겠죠. 근데 여기 보면 루시 장면을 보면 이 160억짜리 아파트를 보면서 놀라는 그렇게 계속 두리번 거리고 있는 루시의 모습을 봐요. 그래서 루시는 이제 이 장면에서 묘사하고 있는 게 일종의 그런 말을 안 하지만 내가 사랑하고 있는 게 이 사람의 정말 좋아하는 게 이 사람하고 자고 있는 이유가 사랑을 나누는 이유가 이 사람의 조건 때문인 거냐 라는 생각을 이제 서서히 갖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장면들에서 그죠? 그래서 정말로 그 사람 사랑하고 있는 거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존과의 대화에서 그 사람이 결혼할 거 아닌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안 될 이유가 있느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영화는 이제 비교가 되는데 이 존은 반면에 룸메이트 2명 정말 자기랑 안 맞는 그 매너도 없는 친구들하고 같이 살면서 이미 화가 나 있는 상태로 살고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장면도 흥미로운 장면이 나오는데 이 영화에 이제 댓글을 이런 장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루시가 해리가 이제 이 부유한 페드로 파스칼 해리가 좋아하게 된 계기가 일종의 그 자식의 동생 결혼식장에서 영업을 하는 장면이었거든요. 근데 루시가 주변 사람들의 이제 부유한 고객들을 꼬시기 위해서 하는 말이 재밌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지금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뭐 길게 봐야 되고 뭐 죽을 때까지 챙겨줘야 되는 그런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의 감동을 이끌어냅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정말 바탕이 돼야 되는 건 근본적으로는 사랑이라는 거,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벗어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후반부에 가면 존이 이제 얘기하는 바가 이제 그런 얘기예요. 뭐 내가 얼굴을 보면 이런 것들이 보인다. 주름살과 널 닮은 아이들이 보여요. 영화의 후반부에 이제 이런 대화들이 나오는데 루시는 정작은 조건을 보고 여태까지 사람들을 맺어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자기의 그 가치관도 그런 식으로 이제 변했다고 생각해요. 원래는 뭐 옛날에 아니었었지만. 자, 거기다가 이제 아까 영화에서 얘기했던 이제 중요한 큰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루시가 가장 챙기는 고객 중에 계속 잘 됐으면 했던 소피라는 고객이 있어요. 근데 소피라는 고객이 일종의 데이트 성폭력을 당하게 된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서 루시는 어쨌든 간에 자기의 일말의 책임감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소피에게 계속 연락을 하지만 소피는 계속 연락도 안 되고 이제 계속 자기 배반감을 소피 입장에서 자기 배반감을 느끼는 거죠. 자기 조건을 맞는데 루시 입장에서는 조건만 보고서 그 사람을 연결시켜줬으니까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없죠. 의사하고 뭐 어쨌든 연봉이 어쩌고 그래가지고 이제 연결을 시켜줬는데 소피 입장에서는 그 사람한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성폭력을 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소피에 대한 도의적 책임감을 느끼면서 자신의 가치관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얘기가 역시 영화에서는 노조로 나오진 않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영화는 이제 이 후반부로 가게 되면 이 영화는 사실 이제 대중적으로 편안한 영화라는 게 일종의 막 그렇다고 해서 뭐 관념적으로 막 어렵거나 막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되게 편안한 방식의 이야기로 풀어가고 편안한 결과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어쨌든 간에 루시가 이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는 거는 또 역시 타인의 결혼식이죠. 그러니까 결혼식 장면이 2번 나온다는 얘기는 앞부분에 화려했던 결혼식, 이 두 결혼식 다 화려한 결혼식입니다. 그리고 남의 결혼식이라는 거죠.
마지막 에필로그에서 이 사람의 결혼식은 되게 소박한 결혼식장으로 나와요. 잘 찾아봐야 돼요. 영화의 딱 에필로그. 그 장면도 되게 흥미로운 장면인데. 어쨌든 간에, 루시와 이제 존은, 이 존이 이제 둘이 데이트를 하다가, 존이 일하고 있는 이제 우연히 알바하고 있는 업체의 행사를 쫓아간 거죠. 쫓아가고 그냥 대충 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결혼식 행사를 같이 즐기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눈 장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는 거고요. 소피의 이제 일이 있어난 다음에 자기 일에 대해서 되게 회의를 갖는 이 장면에서도 등장하는데, 이게 영화 중간중간에 이런 고객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앞부분에 역시 대꾸를 이뤄서 앞부분에서 루시는 되게 프로페셔널하게 좋은 말로 이렇게 꼬드기는 거죠. 좋은 말로 꼬드기면서 이제 고객들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후반부에서는 이렇게 고객들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팩폭을 날리면서 되게 시니컬한 인물에 대해서 이제 일종의 비판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존과 헤어지는 장면에서도, 이건 이제 영화 후반부 장면이 좀 섞여 있네요, 장면상으로. 이 장면에서도 되게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존이라고 하는 해리죠. 해리 페드로 파스칼. 해리라고 하는 인물 역시도 일종의 사실은 이제 루시를, 그러니까 이 사람 결혼에 대해서 그 사랑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없던 사람이에요. 죄송합니다. 잘 보면 되게 매너도 좋고, 인간이 나쁜 사람, 인간 자체가 이렇게 무슨 스테레오타입으로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부유하고 너그러운 사람이죠. 그리고 루시를 아껴요. 잘 챙기려고 합니다.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제 이 사람이 사랑한다는 감정을 루시는 느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루시를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결혼은 비즈니스적인 부분이라는 것은 비슷하게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과 비유를 하는 장면이 이제 이 사람이 키높이 수술을 했다는 이야기가 영화 중반부에 앞부분에도 언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에 다시 이제 영화에서 실제로 한 인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삶의 삶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본주의에서 돈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소고, 그것은 결혼이라든가 모든 일상의 비즈니스라든가 모든 것에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결혼도 일종의 그런 비즈니스적 요소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영화 속에서는 자연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현실이기도 하고, 어느 정도 이제 일치하는 부분도 있죠. 상당히 많이 그렇기도 하고요, 실제로, 현실에서는. 그래서 그런 장면들이 이제 언급이 되면서, 이 영화에서 이제 지금 주인공 루시의 결혼에 대한 인식이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소피라고 하는 고객이 겪었던, 그러니까 조건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사랑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고요. 그 다음에 그 속에서 이 루시가 당연히 이제 다시 사랑에 대해서 재고를 하게 되고, 정말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누구인 것인가 라는 생각 같은 것들을 다시 변화하게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소피에 대한 이야기들도 다시 결론을 내게 되고요. 그래서 머티리얼리스트는 영화적으로 되게 대사가 너무, 대사를 제가 이렇게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서 대사가 꽂히는 대사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결혼이라든가 이런 당연히 원론적인 얘기긴 한데,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 속에서 풀어나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이 셀린송 감독이 앞에 보면 앞뒤에 이제 이 봤던 내용들과의 앞뒤에 이제 조응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배우들의 연기도 훌륭하고, 그러면서 이런 조화들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영화의 리듬감도 좋고요. 그러니까 음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사용이 되면서 경쾌하면서도 또 진지한 이야기들이 현대 이제 결혼 모랄에 대한 이야기들, 그다음에 사랑에 대한 얘기들 같은 것들이 잘 묘사되고 있어요. 그래서 영화의 아까 맨 앞에 프롤로그를 열었던 원래 그렇다면 정말 최초의 결혼을 한 사람들은 어떤 결혼이었을까라는 이제 질문이죠. 물론 어떤 결혼이었을런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대략 이런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영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에서 이제 나타나는 약간 희화해서 얘기하자면, 이 잘 나가는 어떤 이제 우리 루시의 고객입니다. 앞장면에서 이제 거의 앞부분에서 루시에게 접근을 했던 남자죠. 근데 이 사람이 48살이에요. 나이가 많잖아요. 성숙한 사람 찾고 싶어였다는 건데, 이 사람한테 이제
얘기 조건을 합니다. 자기 원래 21살, 2살, 그 성숙한 조건이란 게 21살, 2살짜리들을 사귀어봤더니 대화도 안 맞고 뭔가 좀 어렵더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이제 루시가 그러면 저희 31살 정도 되는 회원도 계신데 어떠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30대를 생각해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맥락의 흐름이라든가 이제 이런 조건들의 모든 것을 꿰맞추려고 하는 사람을, 그러니까 영화에 그런 대사들도 나오는데 사람은 사람이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꿰맞춰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조건의 스펙의 사이에 껴져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사람과 결혼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뭔가 토론거리가 많은, 뭐 이게 그렇다고 또 무슨 뭐 고답적이거나 막 그렇게 또 그 재미없는 영화도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쉽게 말해서 좀 관념적이거나 이런 영화도 아니어서 되게 경쾌하게 보면서도 여러 가지 얘기해 볼 거리가 많은 영화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뭐 개봉을 넓게 하지 않습니다. 메가박스에서만 개봉을 하고 있는데 머티리얼리스트 꽤 흥미로운 영화니까 한번 찾아봐 주시면 꼭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꽤 재밌게 본 영화였습니다. 머티리얼리스트. 네. 셀린 송 감독의 다음 작품도 기대가 됩니다. 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